안녕하세요. 직설사설 박재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 피습 사건 이후 복귀했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중간평가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좀 유심히 볼 대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 사소한 것이지만, 이렇게 전제했지만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 이야기에 대한 적극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요? 누가?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그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 아슬아슬한 설전 아닌 설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런 언급은 조금 주어가 법과 펜 그리고 칼이라는 주어가 좀 교묘히 섞인 그런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엿보이고요. 한 비대위원장의 말도 맞는 말인 같지만 좀 성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확신범 내지는 정치적인 신념 내지는 정치적인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테러, 피습 이런 것들은 정치 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말고 묻어가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절제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신경전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은 상대를 저격하겠다는 이런 방식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 계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 가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띄웠습니다. 일종의 자객 공천이죠. 그래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김종인 뭐랄까요, 정치 컨설터랄까 아니면 하여튼 전에 비대위원장들이 왔다 갔다 민주당을 했는 이분은 이재명은 불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얘기했고,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에서 지금 허공에다가 펀치를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재명 불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번 총선은 다시 본 궤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 보름 만에 복귀하면서,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 대표는 그 부산대병원에 서울대병원으로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잃었죠. 그리고 공백도 있었으니까 마일리지를 좀 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팔도 정치, 팔도 사날에서 전국을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훑고 전열을 정비한 상태니까 나름 포인트를 좀 얻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대만 총통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죠.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그 해외 문제, 그리고 대만 통일, 흡수 통일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된 그런 선거였는데, 선거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건 둘째치고, 제가 좀 살짝 대만 선거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대만의 입법원,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데, 여기 정수가 113석, 대만 인구가 한 2,3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47석을 포함해서. 좀 과도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대만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과도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이제 특권의 일종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9명의 보좌관이 있죠. 그 9명에다가 국회의원 본인까지 합하면 10명이고 곱하기 300석을 하면 무려 3,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월급을 다 국가에서 줘야 되는.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0석으로 줄이자 하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점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도 좀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그게 지금 한가한 소리다. 아니 그 대통령의 그 특검법 거부 이런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좀 살짝 피해간 형국인데 어쨌든 국회의 어떤 규모와 의석, 방대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 제도와 관련해서 또 연관된 것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 상태의 비례대표제 완전 엉망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국민에 대한 사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요. 정치가 이러면은 망조가 드는 것이죠. 지난 국회 2020년이죠. 국회 위성정당이 난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당을 만들어서 본인들은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름이 다른 명칭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통합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비례대표라는 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에서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에 유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철권 통치의 그 대통령이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시발이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전문성을 강화한다, 뭐 직능당체에 배분한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은 47명의 국회의원을 당이 직접 이제 선임을 하는데 뭐 심사를 하든지 뭘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작동되지 않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라는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쪽은 굉장히 존재감이 없이 있는 듯 마는 듯 하고 한쪽은 무슨 뭐 강성 발언의 어떤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혼탁한 선거를 만들고 있죠. 이 기회에 저는 비례대표를 아예 싹 한번 없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 본인들에 대한 각성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복잡하죠 또 그리고 정확한 그 수학 공식 산식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연동제해서 뭐 지역구에서 그 정당이 받은 득표 수의 만큼 어떤 국회의원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를 더 얹어준다는 것인데 그게 뭐 수학 공식이 복잡한데 국회의원들 잘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좀 곤란하다. 정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교묘하고 이러면은 세세한 곳에 악마가 있다고요. 그 디테일 속에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제도가 단순화되고 선명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천도 지금 좀 공천의 과정 공천의 규정 정당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유감스러워요. 혁신 공천을 하겠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각 여야 정당은 지금 밝히고 있지만 내막을 좀 따져보면은 무슨 공기업 입사 시험 다니고 굉장히 복잡한 스펙과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천룰 지금 경선 가산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삼선 35% 정치 신인 7에서 20% 뭐 여성 가산점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선도 뭐 지역별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뭐 5대5, 2대8로 이렇게 하겠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교체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공관위 컷오프 조사 40%, 당무감사 30%, 기여도 20%, 면접 10%. 뭐 이래서 현역이 뭐 8명이 탈락하고 18명이 감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이미 오래전에 그 공천 룰을 지금 정해놨지만 50대 50이라는 경선 룰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또 심사 규정이 있어요. 여기다 보면은 당선 가능성 40%,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 활동 능력 10%, 면접 10%. 공천 룰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서 이게 그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치공학적이죠. 크게 보면은 결국은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따져보면 또 다른 정치인이 정치인을 심사하는 꼴이 되고 그게 결국은 뭐 밀실공천 내지는 찍어내기 이런 어떤 비판이 또 뒤따르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여야 공이 이재명의 그 비명계들은 공천에 두려워서 지금 다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삼지대로.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황운하, 노웅래 이런 분들을 또
공천의 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씩 그런 면을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청래 마포 어린이가 지역구에 김경률 참여연대 출신을 뭐 이렇게 띄워서 거의 뭐 공천이 확정된 듯이 했지만 아직 그 진행이 되지 않았고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항의를 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스템 공천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만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시각, 누군가의 주관으로서 이게 지금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한다 이러지만 누구는 커트를 시키고 누구를 염두에 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싸그리 판을 엎어버리고 전략공천이라는 당이 이기기 위해서 하겠다는 전략공천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뭐 전략공천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뭐 재선 3선 의원들은 감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두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좀 단순화돼야 된다. 그런 룰들이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측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오늘 서두에 대만 정치를 꺼냈었는데 또 하나 대만 정치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만의 113석의 입법위원을 뽑는데 이게 인구 편차가 거의 없어요. 편차가 있다는 인구 편차를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별을 두지 않는 구도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구 13,000명의 렌장이라는 지역과 인구 45만의 이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입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석을 한 석씩 배분해서 뽑아요. 대만 헌법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현과 직할 시에 한 석씩 배분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과거에는 인구 편차 그러니까 1인 1표에 따른 그 표의 등가성을 좀 준수하기 위해서 특정 선거구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어떻게 통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4대 1이었는데 원래는 지금은 3대 1 그리고 지금은 2대 1까지 줄여놨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영토성이라 지역 대표성이 굉장히 완전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이 4개 시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한 석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무슨 갑, 을, 병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구, 뭐 강남구도 어디든 뭐 갑을 필요할까요? 그 지역 정도 한 사람 정도 국회의원이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철학이 부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이게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굉장히 늘으니까 서로 회피하니까 뭐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지역 시군별로 의석수를 하나씩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에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49석이 있는데 서울은 뭐 25개의 구청 있지 않습니까? 구청 하나별로 국회의원을 한 명 정도 선출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없지 싶은데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상원 제도가 없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서 지금 서울로 몰리고 지금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대도시에 편중되고 국가 영토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국토를 좀 넓게 쓰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이게 헌법 소원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 판사님들이 좀 정치 철학적으로 굉장히 한번 넓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한번 판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직설사설 박재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